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가난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던 때부터 제가 겪고 느낀 많은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늘 반전의 연속이라 아마 흥미있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음과 귀를 열고 꼭 좀 들어주세요. 국민학교 시절 걷지 못하는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제가 갓난아기일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초수급비를 받아 모녀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월세를 내고 엄마 병원비를 제하면 턱없이 부족한 생활을 해야 했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어린애들이 일을 해도 이상할 게 없던 때였죠.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공부를 너무 안 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 버는 돈이 많진 않았지만 굶지 않고 잘 먹고 살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의 몸이 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걷지 못하시는 데다 허리와 목까지 디스크가 생겼고 심근경색과 고지혈증 등 많은 질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무사히 퇴원할 줄 알았는데 병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엄마는 입원한 지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새벽에 심정지가 와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CPR을 급히 실시했지만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늘 아래 가족 없는 혼자가 됐죠.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는 공부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중퇴하기로 했어요.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오로지 돈이 전부라고 판단해서 자퇴 후 엄마와 살던 방을 정리했어요. 매달 월세를 내가면서 지내기에 너무 아까워서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구하게 됐습니다. 작은 인형 공장이었는데 매일 먼지를 뒤집어 쓰며 재봉틀을 돌리고 쪽가위로 실밥을 따내는 일을 했답니다. 봉급을 받으며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금했습니다. 공장에서 숙식 제공을 해주니 따로 돈 쓰는 걸 절대적으로 피했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아가며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 모았죠. 강산이 한번 지나도록 매달 봉급을 모았더니 과분할 정도로 돈이 많이 모였어요. 공장에서 저만큼 오래 일한 사람은 없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짬밥은 1등이었답니다. 매년 매달 직원들이 바뀌었는데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공장에서 짝을 만났어요. 언젠가 꼭 결혼하리라 다짐했는데 그 상대를 만나게 된 거죠. 저희 둘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데이트만 했던 것 같아요. 애인이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준다고 하면 제가 돈을 쓰지 말라 말렸고 아예 공장 기숙사에서 제가 도시락을 싸서 데이트를 나갔답니다. 그와 1년 연애하고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제일 싼 달동네에 단칸방을 마련했어요.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훗날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가기로 했답니다. 제가 워낙 짠손이다 보니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통장 관리를 저에게 맡겼어요. 아이는 나중에 좋은 집에 이사 가면 낳기로 해서 앞으로 5년은 더 고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목표한 대로 5년 동안 돈을 함께 모았고 이전에 모았던 돈을 더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타이밍까지 완벽했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우리 좋은 집에 이사가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겠다. 아니, 당신 덕분에 좋은 집에 이사가게 생겼네. 이게 다 여보 덕이야. 내가 짠순이라서 싫었던 적 많았지. 아니, 솔직히 쓰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통장 보니 당신에게 맡기길 잘한 것 같아. 아무튼 우리 아이는 가난하지 않게 잘 키울 수 있겠어. 임신과 함께 방 3칸의 주택집을 마련했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들을 돌봐주시기로 해서 저와 남편은 나란히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아들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고 저희 부부는 돈을 차곡차곡 모았답니다. 아들에게 아쉬운 거 없이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며 살면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비극이 모든 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남편이 공장 기계에 손이 떨려 들어갔고 매우 큰 사고가 났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기계를 분해하고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을 여의고 만난 남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떠나니 비통하고 황망해서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1달 넘게 오열하며 지냈습니다. 그이가 떠난 것으로 충격을 받은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많이 힘들어하시다가 고향으로 떠나셨습니다. 저와 아들을 보면 그이 생각이 나서 힘들겠다며 멀리, 아주 멀리 떠나버렸죠. 그리고 공장장님도 자신의 공장에서 그런 큰 사고가 생기고 난 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공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공장장님은 사고 난 이유가 어찌됐든 책임지고 싶다며 거액의 보상금을 주시고 역시나 멀리 떠나셨어요.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둔 엄마이니 세상 끝난 듯이 우울하게 사는 건 그만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아직 어리고 돌봐줄 곳이 없으니 부업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벌었던 돈과 보상금도 받아 여유는 있었지만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했죠. 살림과 육아, 그리고 양말 포장, 속옷 포장 등의 부업을 하며 하루를 알차고 꽉 차게 보냈더니 세상 떠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이에게 미안했지만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했으니 계속 그이가 생각나지 않길 바라며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이 6살이 되던 해에 당장 유치원에 가서 등록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아주 많았는데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 2년 동안 보내기로 했답니다. 제가 하지 못한 걸 아낌없이 해주려고 마음먹었으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 부업 말고 다른 걸 해보기로 했어요. 공장 부지 근처에 가서 고무를 주워 팔기도 했는데 어느 날 버려진 세탁기를 보고 너무 아까워서 집으로 혼자 낑낑대며 가져갔어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길래 세탁기를 뜯어보기로 했어요. 공장에서 기계 고치는 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길 바라며 열어봤답니다. 어떤 원리인지 공부해가면서 만지작거렸더니 세탁기가 뚝딱 고쳐지더군요. 아주 시원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세탁기를 중고로 팔게 됐고 손에 돈을 주게 됐어요. 그때 알았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가장 싼 건물의 반지하에 중고 가전, 창고를 마련했고 명함을 하나 파서 여기저기 돌리고 전단지를 붙였어요. 고장난 가전 사고 팝니다 라고 기재해서 열심히 돌렸죠. 고장난 가전을 파는 사람은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일이 대박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머리에 기계 고치고 수리하는 걸 배우러 다녔습니다. 1년 뒤 세탁기, 텔레비전, 더 나아가 냉장고까지 고칠 줄 알게 됐어요.
이 부품을 싸게 구매해서 수리한 뒤 중고 제품으로 잘도 팔았죠. 이 수익성을 따지자면 진짜 남는 게 많았답니다. 시간이 좀 지나 IMF가 터졌는데 그때가 저에겐 최고의 전성기가 됐답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니 작은 집으로 이사가며 중고가전을 엄청 많이 저에게 팔았고, 또 반대로 중고가전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해서 제 주머니에 돈이 꽉꽉 채워졌답니다. IMF 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중고 가전제품을 사고 파는 일이 천직이라 확신해서 죽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매장을 더 좋고 넓은 곳으로 이사도 했고 직원도 여러 명 고용해서 매출은 매달 쭉쭉 늘어갔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건지 아들이 행운을 주고 있는 건지 참 복이 터졌네요. 제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어릴 적부터 제가 공부를 엄청 시켰습니다. 절 닮지 않은 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었답니다. 민호야, 너 성적 잘 나왔네. 근데 이왕 하는 거 전교 2등 말고 1등 해보면 어떻겠어? 엄마가 과외 하나 더 늘려줄까? 네? 좋아요. 엄마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우리 착하고 열정적인 아들 고맙다. 이 엄마가 공부에 한이 맺혀서 그런지 네가 공부 잘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펑펑 울 것 같다. 대학은 어디로 목표 잡았니? 서울대? 아니면 미국 하버드대?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한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대보다 좀 약한 곳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장학생으로 명문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괜히 눈 낮추고 장학생으로 대학 다닐 생각하지 마. 진짜 공부에 한이 맺혀서 아들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시켰답니다. 그런 아들은 수능을 매우 잘 치르긴 했는데 서울대는 힘들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서 다른 명문대학에 보내게 됐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성적표를 받아온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야, 너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냐? A가 겨우 2개?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죄송해요. 뭐가 문제야? 공부하는 게 어려워? 어디 학원이라도 다닐래? 아니면 과외? 엄마, 제가 과외를 가르쳐야 할 나이인데 무슨 과외를 받아요. 제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연애 중이구나. 우리 아들이 벌써 커서 연애를 다 한다니 신기하네. 그래, 여자친구 사귀는 건 축하할 일이지. 근데 이왕이면 같이 공부하면서 연애할 여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 네가 이 성적 받았으면 여자 쪽도 비슷하겠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법이다. 민호야, 내 말 명심해라. 네, 엄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연애는 제가 정리하고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 크게 강요하지 않고 타이르듯이 말하면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고 실행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바로 헤어진 아들은 다음 학기에 올 A를 받았어요. 장학금까지 받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이듬해 정말 보내기 싫었는데 아들에게 영장이 나왔어요. 눈물을 참아가며 아들을 입대시켰고 2년 동안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답니다. 그래도 시간은 잘 흘러갔고 아들은 늠름하고 패기 있는 모습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복학해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민호야, 너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원 다녀. 엄마가 너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학원이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취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잖아. 대학원 정도는 나와야 이름 있는 회사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저도 취업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 말씀 들어보니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들은 어쩜 이리도 착한지 몰라. 엄마한테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하네. 넌 큰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아들은 취업 걱정을 접어두고 대학원을 다녔고 또 졸업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민호야, 원서 좀 내봤니? 어때? 취직할 만한 곳이 있어? 글쎄요, 기다려봐야겠지만 눈을 좀 낮춰야 할 것 같아요. 뭐? 눈을 낮춰? 그럴 바에 박사까지 공부해라. 눈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네가 잘 되는 길을 택하고 공부하라고. 박사요?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요즘 다들 유학이다, 미국 대학이다 해서 잘난 놈들 천지잖냐. 엄마가 널 유학에 보내고 싶었는데 네가 떠나기 싫다고 남았으니 스펙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박사과정까지 밟고 진짜 큰 사람 돼봐. 잘만 하면 대학 교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엄마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엄마한테 네가 전부야. 너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엄마, 고마운 말씀인 건 아는데요. 너무 저한테만 쏟아붓지 마시고 엄마를 위해서 돈도 쓰고 재밌게 사세요. 네가 잘 되는 것만큼 재밌는 일은 없다. 그리고 엄마는 일터가 있잖니. 이 일평생 하면서 네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넌 돈 걱정 같은 건 하지 마라. 아들은 한두 달 고민했는데 제가 설득해서 박사과정을 밟기로 했답니다. 아들은 30 중반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고 36살에 아주 큰 회사의 제약연구팀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긴 석박사 출신 중에서도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간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고액 연봉을 받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교수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라고 하니 전 무조건 잘 됐구나 생각하며 기뻐하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박사과정 중 만나서 1년 넘게 연애한 여자였다며 처음으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우리 민호가 공부하면서도 연애도 잘했나 보네. 예쁜 아가씨를 모셔왔네. 아가씨 반가워요. 나 민호 엄마예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림이라고 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수림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까? 어떤 사람인지 일러줄 수 있어?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예비 며느리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중견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들에 비하면 부족해 보이긴 했으나 그렇다고 갑질하며 반대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동안 아들이 아주 열심히 살아줬기 때문에 결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게끔 해주고 싶었답니다. 수림씨가 우리 민호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민호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내는 눈빛이 정말 예뻐. 어머님 감사해요. 그럼 저 반대하시는 거 아니죠? 반대? 나 그렇게 꽉 막힌 늙은이 아니야. 내 아들이 박사라고 그거로 장사할 생각 없네. 어머님이 참 쿨하세요. 그리고 능력까지 있으셔서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홀로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크게 가전 매장을 차리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에이, 뭐 악착같이 살면 못할 게 없어. 그리고 나 때는 학력이나 스펙 같은 거 없이 몸으로 떼어가며 일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야.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야. 난 그래서 아들이 참 자랑스러워. 어머님은 겸손까지 하시고 정말 멋지세요. 제 롤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에이, 뭐 롤모델이 겨우 나야?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겨우 10개월 다녔어. 무식한 나를 목표로 하지 말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어머님,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맨손으로 크게 성공한 어머님이 제일 대단하고 훌륭해 보여요. 앞으로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그래, 뭐 내가 가르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옆에서 도와줄게. 근데 수림씨, 나이가 34이라고 했지? 우리 아들이랑 3살 차이구나.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이는 꼭 낳았으면 좋겠어. 요즘 딩크족이다 뭐다 하면서 애기 안 낳는 부부들을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꼭 손주를 안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어머님, 저도 꼭 아이 낳을 거예요. 저도 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 그래? 아이, 잘 됐네. 아니, 이제 보니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을 제대로 데리고 왔구만. 민호야, 결혼해서 꼭 잘 살아야 한다. 네, 엄마. 그동안 저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거 잊지 않고 평생 갚아가면서 살게요. 효자는 아니지만 효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이, 무슨, 넌 효자 맞다. 그동안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해서 박사까지 나오고 아무나 못 가는 회사에 들어갔잖니. 게다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다고 하니 그 이상으로 잘할 필요는 없다. 엄마, 진심으로 감사해요. 자식이 고맙다는 말을 엄청 하네. 그래도 기분은 좋네. 아들 하나는 내가 제대로 키운 것 같아 뿌듯하다고. 하하하하. 예비 며느리가 다녀가고 2달 뒤에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사돈 부부는 매우 평범하고 착하고 좋은 분들이라 그 어떤 갈등도 없었답니다. 제가 크게 신혼집을 차려주었고 혼수는 사돈 부부가 알아서 맞춰주며 모든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신랑 입장하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 떠난 남편과 결혼식도 못 올리고 오래 살지 못한 게 한이 된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아들 모습에 감격해서 여러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로 일하니 집안 살림을 아주 잘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시간을 내서 신혼집을 정리해주거나 반찬을 채워주고 왔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슬슬 며느리와 아들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세아가, 민호야, 너희들 2세는 낳겠다고 했지? 근데 언제쯤 낳을 거니? 아기요? 아직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좀 더 이따 가지려고요. 그래, 뭐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말이야, 1살이라도 어렸을 때 갖는 게 어떨까?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의 딸이 나이가 38인가 됐는데 임신을 못한다고 하더구나. 아니, 물론 40대에도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 안다만 그래도 1살이라도 어릴 때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아유, 미안하다 이런 말해서. 너무 꼰대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거라. 네, 엄마. 집사람이랑 노력해서 2세 빨리 가져볼게요. 여보, 당신도 동의하지?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족하는 대답을 듣게 되니 곧 좋은 소식이 생길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들 신혼집에 이틀에 매주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와 정리, 반찬도 여러 가지 뚝딱 만들어 냉장고를 빼곡하게 채웠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임신 소식이 아니라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별거 아니에요. 두통이 좀 있어서요. 입원까지 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야? 큰 이상은 없대요. 그냥 일을 많이 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너 이 일이 힘드니?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시켜? 아무래도 그렇죠. 다들 경쟁이 심하니까. 뒤처지지 않으려면 저도 열심히 살아야죠. 아이, 그렇다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면 어떡해? 아휴, 네가 환자복 입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 세아가, 너도 많이 놀랐지? 며느리의 반응을 봤더니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어깨를 토닥이며 곧 괜찮아질 테니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했죠. 아유, 우리 며느리가 많이 놀란 모양이네. 세아가, 치료 받으면 괜찮을 거잖아. 네, 어머님. 저도 그럴 거라 믿고 있어요.
신혼 초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속상하겠지만 액땜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두 사람이 건강하게 살면 된다. 처음 아들의 입원에 조금 놀랐지만 일 욕심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니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틀 동안 링거를 맞은 아들은 퇴원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 잘 챙겨가며 일하는 것 같아 혈색이 좋아진 아들을 보고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민호야, 살이 좀 붙은 것 같네? 아이, 잘 됐다. 집사람이 잘 챙겨줘서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잘하고 있어. 기쁘구나. 그럼 너희들 말이야. 자꾸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 아이는 올해쯤으로 계획하는 게 어떻겠니? 민호, 넌 내년에 39이고 새애기도 30대 중반이면 지금 가져도 빠른 건 아닐 텐데.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아내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니들이 내 말을 듣고 기분 상하지 않길 바랬는데 다행이네. 근데 너희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난임이나 그런 거 없지? 그렇게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저희 둘 다 임신 가능하대요.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검사까지 받았구나? 그래, 뭐 알아서 잘들 하고 있었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될 뻔했어. 아무튼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2세 가져라. 그럼 난 일찍 갈 테니까 오붓한 시간 보내라.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좀 더 놀다 가세요. 아니다. 너희들 2세 만들려면 내가 자리를 피해줘야지. 아무튼 난 간다.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 저는 그만큼 손주를 기다렸어요. 저도 압니다. 저의 말로 인해서 며느리가 큰 부담을 느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걱정이 돼서 말을 참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던 도중 또다시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아프길래 또 입원을 한 거야? 민호야, 너 일이 많이 힘드니? 그럼 회사 그만두고 사업이라도 할래? 아니에요, 엄마. 사업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혹시 너희들이 싸우고 그러니? 그렇지 않아요. 신혼인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속이 깊어서 저보다 훨씬 어른 같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엄마. 아들은 회사도 좋고 며느리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극심한 두통이 어디서 생기는지 정말 걱정이 크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틀 입원하게 됐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석 달 동안 4번이나 두통에 시달려 입원하게 되자 저는 심각한 것 같아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말렸습니다. 민호야, 회사 그만둬라.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몸까지 상하면서 다닐 필요가 있냐? 이 엄마가 경제적 지원 다 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쉬어. 엄마는 절 키우신다고 온갖 고생 다 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전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지원은 그만 받을게요. 제가 돌려드릴 차례니 엄마야말로 좀 쉬세요. 이 엄마는 강철로 만들어져서 절대 쓰러지지 않아.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주는 힘이 있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네요. 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려면 빨리 이사를 가져야겠어요. 그래, 뭐 그건 말리지 않으마. 임신이 늦어지면 나중에 진짜 가지기 힘들 수 있어. 옆에 새애기가 듣는 데서 또 말하는 게 미안하네. 며느리는 두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에 또다시 아들이 입원했을 땐 진짜로 회사를 관두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새애기 너도 고생이 많다. 아휴, 우리 아들이 또 과로를 한 모양이네. 단순한 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다는 거야? 세아가 요즘 민호가 연달아 입원하는 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죄송해요.
지금 웃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웃긴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웃니? 좀 실망이다.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이 이 일을 좀 건강하게 낳아주시지 그랬어요. 제 남편 진짜 약골이에요. 저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다니까요. 뭐가 어째? 건강하게 낳아주지 그랬냐고?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냐?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많이 이상하네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연달아 병원에 입원하는데 웃음을 터뜨리고 이상한 말을 하길래 기분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어서 아픈 것 같았어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멀쩡한 아들이 결혼 뒤부터 병원을 다니니 며느리가 수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감시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누굴 만나는지 확인해보려고 제가 직접 미행을 붙었습니다. 중고가전 매장은 직원들이 잘 버텨주고 있으니 틈틈이 전화로 보고받았답니다. 이 사흘 동안 며느리를 쫓아다녀 봤는데 수상한 흔적은 없어 보였어요. 외도나 나쁜 짓은 아닌 것 같아 이번엔 애들 신혼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반찬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빈집에 들어가 그렇게 했죠. 안방은 설치하기가 좀 그래서 거실과 주방에만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아주 다정하게 보였고 서로를 위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싶어 철수해야 할지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긴 이르다 싶어 조금 더 며느리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와 나란히 걷는 걸 보고 급하게 쫓아갔는데 아쉽게 놓치고 말았어요. 긴장을 해서 사진도 찍지 못했죠.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긴장 풀고 다시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며칠 내내 미행만 했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는 걸 봐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평일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가 그때 나란히 걷던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고 마스크와 모자를 싸고 바짝 따라붙었답니다. 이윽고 며느리와 상간남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렴아,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가. 밥? 남편이랑 먹어야지. 넌 매일 보는 남편이랑 하루 정도는 따로 밥 먹는 게 안 되냐? 남편 밥은 잘 챙겨줘야지. 맨날 먹는 밥 한 번을 따로 못 먹냐? 남편이 요즘 많이 피곤해서 내가 챙겨줘야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중이거든. 뭔데? 비밀이야? 비밀. 아무튼 엄청난 계획이라는 것만 알아둬. 제 아들이 병원에 연달아 입원하는 게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며느리의 계획처럼 들렸어요. 이어서 상간남이 며느리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집 잠깐 들렀다가 밥은 안 먹어도 나랑 그건 해야지. 그럴까? 하긴 오빠랑 그걸 할 때가 제일 좋긴 하지. 그럼 오빠 집에 딱 30분만 앉아 있다가 갈게. 며느리는 상간남의 팔짱을 끼더니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대놓고 상간남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현장을 잡기 위해 다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윽고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며느리와 상간남 뒤를 따라 들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옷을 평소에 안 입던 트레이닝복을 입어 저인 줄 모르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손장난을 치더군요. 우와, 우리 수림이 허벅지가 단단하네. 오빠 사람 있잖아. 뭐 어때? 장난치는 건데. 저기 어르신 죄송합니다. 상간남이 절 쳐다보며 말하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거봐, 어르신이 괜한 걸 봐서 민망해하시잖아. 그래, 뭐 나머진 집안에 가서 만져볼게. 만지긴 뭘 만져. 조용히 하고 때려.
다 왔어. 두 사람이 내리자 저도 내렸어요. 몇 호에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렸습니다. 현장을 잡기 위해 시간을 좀 더 흘려보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상간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요. 천장에서 물이 새서 잠깐 들어가서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물이 샌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상간남이 쫙 달라붙는 런닝과 반바지를 입고 있더군요. 저는 바로 귀싸대기를 후려 갈겼습니다. 좀 뭐하세요, 아줌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어르신 맞죠? 그래, 이 더러운 놈아. 다시 상간남의 따귀를 갈기려는데 제 손목을 잡아 막더군요. 그래서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고 상간남의 가랑이 사이를 세게 올려쳤습니다. 아줌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무슨 말도 안 하고 다짜고짜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왜 이러는지 궁금하지? 그럼 네 놈이 맞춰봐. 우산으로 상간남을 흠씬 두들겨 패줬고 이어서 놀란 눈으로 거실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쫙 붙는 옷을 입고 있더군요. 이 망할 것 같으니 감히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워? 너 오늘 돼졌어! 우산으로 며느리의 머리와 온몸을 두들겨 팼더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고 왜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말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아이고, 내 입으로 말도 못하겠네. 일단 입 다물고 혼이나 실컷 나봐. 며느리를 두들겨 패던 중 상간남이 제 두 팔을 잡고 말리자 가랑이 사이를 발로 올려쳤습니다. 이놈아, 사내들은 그게 문제지. 어떠냐? 이제 좀 이해가 되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저기 사돈어른 접니다. 스림이 오빠예요, 친오빠. 상견례 때랑 결혼식 때 뵀었잖아요.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스림이 오빠? 잠깐, 다시 보니 낯이 익네? 그럼 설마 저 스림이 친오빠입니다. 진짜 맞네. 근데 둘이 왜 이상하고 야릇한 대화를 나눈 거야? 이 30분만 집에 있다 가라고 했잖아. 제 질문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빠가 헬스장 관장이에요. 오빠랑 새언니랑 같이 운동하려고 들렀다고요. 뭐? 너무 놀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화장실에 있던 며느리의 올케가 나왔습니다. 정말 맞더군요. 결혼식장에서 본 사돈 가족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새아가, 그리고 사돈, 괜찮아요? 어머님,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아가, 너 우리 민우한테 이상한 거 먹여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 아니냐? 연달아 입원하는 게 이상했고 네가 내 아들을 두고 비웃기도 했었잖아. 그래서 너한테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미행하고 다닌 거야. 네 신혼집에도 카메라 달아놓았고. 뭐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이한테 뭔 짓을 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제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고 미행까지 하셨다고요? 정말 미치겠네. 아니에요, 모두 다 아니라고요. 이런,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네. 사돈 아드님, 괜찮아요? 제가 거길 2번이나 때렸는데 괜찮을까요? 아프긴 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습니다. 사돈어른, 제 동생 나쁜 애 아닙니다. 바람 피우거나 매지한테 이상한 걸 먹여서 입원시키는 짓 할 애가 아니라고요.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죠. 바람은 제가 잘못 짚었어도 아들이 두통에 시달리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이성을 찾았고 바람은 오해지만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며느리의 몹쓸 짓은 아직 제대로 밝히지 못했으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랑 나가요. 나가서 이야기해요. 왜? 여기서는 말 못하겠니? 네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말하기 곤란한 거면 네가 큰 죄를 저지른 게 맞는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생활 이야기니까 오빠 부부가 몰랐으면 해요. 어머님,
저를 잠시만 믿어주시고 밖에 나가서 대화를 나눠요. 그래, 그러자. 어차피 네가 한 짓은 밝혀지게 들리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좋겠다. 며느리는 곧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사돈 아들 부부와는 인사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자 며느리가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카메라 설치하셨다고요? 그래,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개인 생활이 있으니 거실과 안방에만 설치했다. 네가 내 아들 머리가 아프게 하는 확실한 이유를 잡아내려고 설치했단 말이야. 그럼 틀어보세요. 같이 영상 보자고요. 지금 본다고 뭐가 나오겠냐? 녹화된 영상 중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그이가 병원을 연달아 입원한 이유가 담겼을 거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녹화된 영상을 여러 개 보다가 아들이 영양제를 먹는 장면이 나오자 며느리가 일시정지시켰습니다. 어머님, 이거예요. 그이가 두통에 시달렸던 이유가. 무슨 소리야? 그냥 영양제 먹는 것 같은데. 영양제가 아니에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데? 난 봐도 모르겠다. 영어로 쓰여 있어요. 비아그라. 뭐? 뭐라고? 남자들이 성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먹는 약이요. 비뇨기과 가서 지어오는 약이라고요. 성기능? 그러면 이게 그 부부 생활할 때 먹는 그 약이라는 거지? 네. 제 남편은 저도 모르게 비아그라를 먹어왔어요. 저희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빨리 임신하라고 하니 그이가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편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그 약을 먹어왔던 거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웃었던 이유가 남편이 매번 이 약을 먹어가면서 침대에 왔을 걸 생각해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 실수로 한 말 있잖아요. 그이를 좀 건강하게 낳아주지 그랬냐고요. 그 기능을 못해서 약을 먹으니 괜히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 무엇이냐, 남자들이 그 기능을 위해 먹는 약을 먹었다는 말이잖아. 근데 아파서 입원하는 이유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두통이에요. 그이가 과용하고 침대로 올라오는 날이 잦아서 아픈 걸 호소하고 병원에 간 거예요. 어머님, 그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아니, 아들이 왜 그런 약을 왜 과용을 해서 두통에 시달렸던 거지?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니까요. 임신을 빨리 하면 좋겠다고 연신 말씀하시니 그이가 어머님 소원 들어드리려고 매일같이 노력했어요. 저도 몰랐을 땐 그이가 단순히 정력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성기능 약을 먹고 있던 거라고요. 아이고, 결국 모두 내 탓이었어. 이를 어쩌면 좋니? 나 지금 개망신 당한 거 맞지? 이제 오해가 풀리셨어요? 세아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어머님, 이참에 그이랑 진솔하게 대화 좀 나눠봐요. 제 남편은 어머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엄청 존경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 일단 너 이 집 가서 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구나.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구나.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어요. 그래도 저희 오빠 부부가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다행이네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 괜히 친정에서도 별소리를 다 하실지도 모르니까요. 네가 나보다 어른이구나. 아이고, 이 무식한 늙은이가 사고를 제대로 쳤어. 난 멍청하고 아둔하고 모자란 인간이야. 어머님,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문제는 지금부터 해결하면 되니까 저랑 같이 일단 오빠 부부한테 사과하러 가요. 저는 친정집 가서 오늘 얻어터진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단도리 시킬게요. 그래. 어서 가서 사과부터 하자. 저희 고부는 당장 아파트로 올라가서 사돈아들 부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었더니 괜찮다고 그냥 웃어 넘기겠다고 했답니다. 참으로 좋은 분들입니다. 이 멍청한 노인네가 설쳐서 못돼 먹은 짓을 했는데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오해를 다 풀었다고 하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가 엘리베이터에서 대화가 오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말 조심하겠습니다. 아이 내 사돈, 아이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아들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아들은 저와 며느리를 보고 왜 같이 들어오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널 제대로 못 키운 것 같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병원 입원하는 거 그 성기능 약 때문이라면서? 네? 집사람이 말했어요? 여보 그걸 왜 엄마한테 일렀어? 내가 잃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날 의심하셨어. 내가 당신한테 뭘 먹여서 아프게 하는 거라 짚으셨다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야만 했어. 여보, 우리 집에 어머님이 카메라를 설치하셨거든? 그거부터 수거하자. 어머님 어디에 설치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재빠르게 4개의 카메라를 꺼내놨습니다. 저 대신 며느리가 전부 다 이야기해줬고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엄마, 제가 임신을 위해서 약의 힘을 좀 빌렸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셔서 죄송해요. 이 녀석아, 사과는 내가 해야지. 애를 가지라고 보챘으니 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에휴, 내가 참 한심한 엄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공부만 시키고 운동 같은 건 전혀 시키지 않았잖아. 대학원도 박사도 내가 시켜서 한 거잖아. 내 욕심을 채우려고 널 내 안에 가둔 것 같구나. 건강하게 운동도 시키고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멍청한 엄마여서 미련하게 공부만 시켰어. 미안하다. 엄마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다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였어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민망하지만 그 성기능은 제 나이 때 이런 남자들 여럿 있대요. 그리고 저도 집사람도 아이를 무진장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꼭 엄마 때문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놈아,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발기부전이 말이 되냐? 이건 다 내 탓이라고. 널 잘못 키운 내 탓이란 말이야. 엄마, 꼭 짚어서 발기부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저 요즘 운동 다녀요. 테니스도 배웠고 집사람이랑 집에서 운동 많이 해요. 그래서 비아그라는 이제 끊었어요. 뭐야? 정말 끊었어? 이제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엄마, 그 대화가 자꾸 민망한데. 네, 이젠 안 먹어도 돼요. 집사람 도움으로 해결됐다고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고맙다. 발기부전인 내 아들을 고쳐줘서 고마워. 아들은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며느리는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민망한 대화지만 아무튼 잘 해결돼서 좋네요. 이제 절 믿으시는 거죠? 안 믿고 말고. 내 아들에겐 나보다 네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네가 나보다 100배는 낫다. 어머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머님은 저희한테만 신경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어머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낙이 아들 며느리인데 여기서 뭔가를 더 하라니. 이를테면 공부 같은 거요. 어머님이 공부를 못 해본 게 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셨다면서요? 공부?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공부하니? 노인대학이요. 바로 요 앞에도 생겼던데요. 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중고등학교를 뛰어넘고 바로 대학을 어떻게 가니? 졸업장 없어도 된대요. 제가 문의 전화해봤어요. 그래? 그럼 나도 도전해볼까? 네, 어머님. 완전히 응원해요. 이제 민호 오빠는 어머님 덕분에 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님의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걸 꼭 이뤄보세요. 한은 푸셔야죠. 며느리의 말을 듣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같이 노인대학교에 찾아가 원서를 접수했고 몇 달 뒤에 입학하게 됐답니다. 공부를 해보니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박사까지 시켜서 수십 년을 했으니 아마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힘든 기색 한 번 하지 않고 착하게 커준 아들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가전 매장을 비싸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책을 가까이 하면서 사색하며 지내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버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아 아주 큰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제가 2학년에 올라갈 때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매우 기뻐서 며느리를 안고 방방 뛰었고 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비아그라 없이 살 수 있는 거냐? 아이, 엄마 또? 제발 그 단어를 꺼내지 마세요. 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그럼 그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 며느리 먹여 살려라. 이 엄마는 이제 은퇴했으니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 당연하죠. 저 진급도 했고 앞으로 오래오래 일할 테니까 엄마는 쉬면서 아들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지내세요. 아니, 엄마는 돈이 많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주는 용돈은 받도록 하마. 내년에 나한테 손주가 생긴다니? 얼쑤 좋네, 얼쑤 좋아. 며느리는 이듬해 건강한 손녀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계속 일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저와 사돈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손녀를 봐주고 있답니다. 제가 아직 노인대학을 졸업하진 않았지만 손녀가 좀 자라면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고대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가난한 시절부터 고생과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아들 부부와 있었던 웃기면서도 바보 같던 제 행동들까지 세세히 적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가 많이 부족한 엄마였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 좋은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 마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